네,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14번째 방송입니다. 야. 네, 저희가 방송에서 마스크 쓰는 게 예의는 아니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또 일주일 연장됐잖아요. 당분간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당분간은 마스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워낙 붙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조심하는 건 뭐 양해 좋은 부탁드립니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허이로 MC 나오셨고요. 네, 조승원 안녕하세요. MC 그리고 이동경 기자.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스테이트 팀장 김현국입니다. 오늘 부동산 집값 폭등 3탄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깊은 한숨은 뭐예요? 많이 힘들었어요. 아 일단은 그 전수조사 어휴. 한 게 양이 네. 그거 얼마나 걸렸어요? 그거? 상당히 걸렸겠던데요. 근 10년 분량씩 재산에 다 뒤졌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걸렸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 됐냐 물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계속. 야, 눈가가 표정이- 촉촉해졌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냐고 계속. 그 재산 돼 있는 걸 공개된 거 다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근데 그 재산 공개 정보가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무슨 동호수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아파트 몇 제곱미터 이런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동경 기자 저희 지난번에 보신 분 아시겠지만 플랫폼 노동에서 자전거로 언덕길 오르던 장면. 그래서 네. 몸으로 때우는 기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지성을 겸비한 취재도 할 줄 압니다. 이 친구. 이번에는 엉덩이로 감사합니다. 취재. 네. 엉덩이였습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방송에 또 등장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정 정치인을 타겟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비난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는데 이분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좀 얘기거리들이 나오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네, 대구에서 이제 판사 생활을 주로 하셨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대구에서 나오셨잖아요. 초등학교는 울진입니다. 아, 울진이군요. 중고 되는 대구입니다. 아, 네. 울진에서? 사실상 같은 지역, 울진은 좀 떨어져 있긴 해서 네. 제가 그거는 확실히 철저하게 지금 해요. 네. 고등학교는 울진,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대구 지역. 네. 물론 뭐 영남대도 약간 대구에서 벗어나 있다라고는 하는데 뭐 아무튼 대구 지역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대구에서 법관 생활을 쭉 하셨고 이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관 네. 생활은 정확하게 만 20년을 하셨는데 네. 예, 군 법무관 3년 빼고 네. 수도권 성남에서 1년 동안 법관 생활이 있었고 네. 그 4년을 뺀 16년은 모두 대구 지역에서 법관 생활을 이른바 네, 향판. 네, 그렇죠. 요즘은 지역법관이라고. 지역법관 지역판. 옛날에는 제가 좀 올드해가지고 지역법관입니다. 야. 저희 때는 다 향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잠깐 성남지원에 판사 생활 하실 때 보니까 그 대치동 쌍용 아파트에 거주하셨어요, 전세로. 인사청문회 보시기에. 때 본인이 밝히셨죠. 네. 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그 발언이 나옵니다. 이제 제 살던 옆에 음마 아파트를 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바로 직전에 성남지원에서 잠깐 판사 생활하셨는데 그때 쌍용 아파트 살 때 눈여겨 봐뒀다는 거예요. 음마 아파트를. 바로 길 건너에. 그 얘기를 있는 아파트. 실제로 하시죠.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또 현장 취재를 갔는데 정말 뭐 사시다 보면 바로 보시겠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네. 음마 아파트 바로 길 건너에 옆에, 있죠, 바로. 네, 네. 옆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지역에 무슨 다른 연고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본인도 가족들도 전부 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었고 직장도 대구고. 대구. 그렇죠. 판사 법복 벗으신 다음에 바로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직후에 이제 음마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네.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 강남 재건축의 가장 핫템 음마 아파트를 이제 6억 5천만 원 주고 사신 거죠. 네. 2003년이면은 그렇죠. 이 한 3, 4년 사이에 서울 집값이 3배가 뛰었거든요. 네. 한 네. 2억 정도 하던 아파트에 다 6억 7억 가서 이거 엄청 비싸다 이렇게 느껴졌을 시대였던 거예요. 당시에. 맞습니다. 네. 네. 3배 이때 정도. 집값이 막 폭등하던 시기였잖아요. 네. 네. 기사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3배 정도 폭등한 시점인데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6억이 약해 보이지만 그때로 돌아가서 추이들을 본다면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도 과감하게 일단은 투자를 매수를 했다. 네. 일단 구입했다. 샀다. 네, 샀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입하고 나서도 계속 폭등을 했죠. 12억, 13억까지 네, 올라가잖아요. 13억까지. 일단은 성공한 투자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2008년 하반기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네. 이제 음마 아파트에 이를테면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네. 가격이 고꾸라지고 뭐 10억 뭐 그렇게 떨어지다가 2008년 9년 당해는 그렇게까지 안 떨어지는데 그 뒤로 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파트를 판 2013년 정도가 거의 저점 네. 정도 되는 거죠. 그 8억 얼마에 파셨다고요? 8억 4,800만 원에 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한 12억, 13억까지 갔으니까 고점보다 한 4억 정도 아, 그거 뭐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파신 뼈 거예요. 아프셨겠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재건축 잘못 들어갔다가 음. 크게 못 먹고 나오셨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 2월이었어요. 네. 팔고 바로 18일 만에 음. 반포 주공 아파트 19억 1천만 원짜리로 이제 갈아탑니다. 갈아타.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저희가 취재 경위는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했냐면 이 해당 그 달에 이 판매된 국토부 실거래가로 다 올라옵니다. 며칠 날 얼마에 시가로 얼마에 사고 그렇죠. 팔았는지가 네. 다 나오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재산 공개상에 나와 있는 뭐 판매 가격, 구입 가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마 아파트는 2월 8일 날 매도를 했고 반포주공 1단지는 18일 뒤인 2월 26일 날 딱 주호영 원내대표가 구입한 19억 1천만 원의 기록이 딱 그날만 네.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영 원내대표가 매수한 것일 거다. 네. 뭐 라고 확실하다는 거죠, 그게. 강력하게 볼 수 있는 네. 거죠. 왜냐하면 그 가격이 없으니까요. 그 뒤로도. 근데 이 시점을 보면은 결과론적이지만 이후에 이제 이게 19억 1천만 원에 사신 게 44억까지 올라간단 네. 말이에요. 43억, 4억 이렇게 네. 치죠. 근데 저점이었어요, 보니까 그래프를 보면. 음.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도 거의 저점이었고 이 반포 주공도 저점인데 저점에서 저점으로 갈아타기 가장 좋은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좀 작은 걸 가지고 계시다가 지지부진한 큰 걸로. 작은 걸 가지고 계시다가 추진을 목전에 둔 큰 걸로 갈아타기에는 큰 저점이 가장 좋은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시점을 아주 잘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게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2013년 2월에 반포주공을 사고 9월에 조합 설립이 되거든요. 근데 조합 설립은 아무것도 아니고 첫 출발이기도 하지만 강남권에 정말 많은 단지들이 조합 설립의 문턱을 넘기가 예, 어렵잖아요. 저희가 사실. 리포트에서도 뉴스에서 보여드렸지만 조합 설립의 벽조차 못 넘은 단지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 그때 당시 이제 자금을 보면은 음마 아파트를 처분한 가격이 이제 8억 4,800이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세를 7억 끼고 샀으니까 실제로 19억 천이 다 들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 네. 12억 정도 들었겠죠. 네. 나머지 한 4억. 음마 아파트 판돈 중에서도 전세금은 또 돌려줬죠. 내줘야 3억 내줘야 4천을 되니까. 돌려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한 5억 정도의 5억 현금. 정도의 현금이 예,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7억 정도가 비는 거죠. 그거를 부인 명의로 6억을 부인 돈을 6억을 네. 합쳐서 산 걸로 됩니다. 네. 그러면 아주 정밀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 딱 대략. 대략 19억 네. 1천만 원의 매수 가격에 얼추 그 합이 맞아 떨어지죠. 네. 네. 이걸 구입하고 나서 2년이 채 안 돼서 2014년 12월에 바로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예. 네.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환수. 원래 2년 박근혜 정부에서 유예했었는데 이걸 3년 더 연장하는 것이 네.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이 한 조합원당 아파트 세 채까지 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아, 이건 대박이죠. 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산 집은 그 혜택을 다 받은 다 거죠. 받은. 네. 왜냐면 지금까지는. 상당히 큰 평수로 옮기셨으니까 네. 세 채까지 이렇게. 예, 2채 받으시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 집은. 플러스 뭐. 네. 네. 야. 집을 편의점에서 초콜릿 사 먹을 때나 보는 원 플러스 원을 집에서 저는 약간 좀 초현실적이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제 얘기 같은 주변 얘기 같은 느낌은 좀 잘.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번 집값 폭등 1탄, 2탄에서는 이 조영 원내대표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던진 찬성법으로 자기가 산 부동산으로 이득을 본 것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해 충돌 아니냐, 예.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사실 오늘은 좀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렇죠. 오늘은 실거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17년 동안.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렇죠. 뭐 어느 경우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불법이 아니죠. 우리 사회에 이걸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 집이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들어가 살지도 않을 집을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송 내용 중에 이제 인터뷰한 전문가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지만 어차피 그쪽은 돈 많은 분들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남 얘기처럼 저도 사실 초반에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19억. 뭐 이렇게 머리 19억이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이. 근데 문제는 거기가 오르면
지금 제가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고향까지 이게 오고 와서 결국은 여기를 잡아야 전체적인 우리나라 집값이 안정화가 된다는 네. 얘기에 되게 맞다. 아 이거구나. 피라미드 사실 네. 얘기를 했죠. 강남 재건축, 강남 랜드마크, 마포, 용산, 성동. 그렇죠. 그다음에 뭐였죠? 나머지 서울 지역. 그 나머지 서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이렇게 네. 집값 폭등이 연쇄적으로 그렇죠. 일어나는. 어. 그러니까 그 정점에 지금 재건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재건축은 거의 3분의 2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어우. 매수를 하면서 실제로 살진 않는 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많다는 거 아닙니까? 통계로도 네. 이미. 국토부에서도 네. 통계를 이미 밝혔죠. 뭐 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강남 이제 4구인데 요즘은 플러스 강동구까지 해서 4구로 하니까요. 강동구까지 해서 강남 4구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매수자의 3분의 2가 실제 살지 않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다 네. 라고 하고, 제가 취재를 가서 다녀보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3분의 2는 약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실제 거주한다라고 하고, 뭐 다른 제가 재건축 단지들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우리 아파트는 30%면 정말 많이 사는 거야. 실거주가. 이게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어디 사는지 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정도면 정말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비율이 모 아파트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들 할 정도로 사실은 뭐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 실제로 사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딱 그런 딱 케이스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네. 재산에 다 봤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실제 가진 집으로는 음마 아파트와 반포주공이 항상 이렇게 존재를 하죠. 한 채가 있는데 전세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전세도 17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산 공개가 16년, 17년 분량이 누구적이 그대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사실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다 본 건데 전세로 항상 전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세 아파트도 이렇게 세월을 거듭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처음에는 의원이 막 되고 난 뒤에는 추정컨대 급하게 집을 찾아보신 것 같아요. 용산에 59제곱미터니까 평형물이 작은 20평 형태로 혼자 나와요. 잠깐 왔다 갔다 하실 용도였던 것 같고. 그거. 거기 전세가 2년 만에 아마 끝나고 이제 서초동으로 진입을 하시고, 그때도 또 신축 아파트여서 뭐 가봤더니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또 서초동에서 서초동의 코어인 아크로비스타. 거기가 어. 삼풍백화점 무너진 자리에 올린 네. 당시로서는 신축 당시에는 최고급이라고 했던. 지금도 최고급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꼭 당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용산으로 오셨는데 이게 뭐 요즘 뭐 용산 네. 강남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용산에 해당 그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를 갔는데 이렇게 눈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저도 여기 사시는구나. 그래서 음마 반포주공 1단지는 실거주가 없는 분이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사실 하는 게, 그러니까 있는 분들이 거기는 이제 나중에 투자 뭐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개발이 되면 많은 돈이 되니까 갖고는 있어야 되고 네. 사는 건 네, 살기 불편하실 사는 것 거는 같아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네. 제가 그 여의도에 아마 다 아실 텐데 모코 아파트 저희 여의도 시절에 그 바로 옆에 있던 네. 아파트잖아요. 거기가 네. 한 40년 거기도 됐잖아요. 네. 제가 거기가 싸가지고 월세로 들어가서 음. 저 이제 아나운서 좀 어렸을 때 거기서 회사를 다녔었는데 진짜 낡았어요. 그리고 복도식으로 돼 있고 너무 불편한 점이 많고 벌레 많고 막 이제 이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거기 안 살더라고요. 근데 그 조그만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도 뭐 거의 10억 원이 넘었다. 뭐 살려면 네. 그런 그런 얘기들이 전세는 싸고. 전세는 엄청 전세는 싸죠. 싸고. 네. 전월세는 진짜 싸고. 저희가 실거주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다뤘지만 사실은 저희가 평가는 유보했죠. 이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다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오죽 재건축이 이 아파트 가격의 정점이고 여기가 불에 타고 있고 가격이 불타고 있고 이게 오죽 잡히지 않았으면 나중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분양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넣었을까 정부가 오죽하면 그 극약 처방까지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다지 극약 처방이라고 느껴지지도 않네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저는 지금 네. 상황을 보면 네. 그래서 일부분 사실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이제 깎아주잖아요. 네. 그것도 2년 거주 요건이 예전에 다 있었죠. 네.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세금 안 깎아주겠다. 그 옛날부터 있던 정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걸 그런 보면서 취지네요. 제가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게 김현미 장관 처음에 취임했을 때 무렵이었을 거예요. 아마 2017년 무렵. 그러니까 처음 취임했을 때 무렵인데 그때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말이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사실은 물론 이제 그 뒤에 뭐 우리 정책 뭐 부동산 정책 막 20몇 번 나왔는데 지금 다 막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저는 좀 의미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 그리고 이 집 부동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철학의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 실거주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 그리고 국토 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공공재라는 거를 우리가 그런 철학을 갖고 정책을 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실거주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안 살면서 투자 목적으로 거기 사놓고 자기는 딴 데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갭 투자해서 여러 채 갖고 있는 거는 그렇죠. 이거를 긍정적이라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뭐 그걸 비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문제가 제기한 거는 그 국토와 관련된 그리고 집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거를 발의해서 입법화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의 정점에 있는 분들만큼은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그리고 또 유력 정치인 유력 정치인. 이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잣대를 달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문제라든가 기재부, 국토부 공무원들의 다주택 여부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이라고 사실 저는 이게 생각해요. 경제 활동의 자유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주거권을 결과론적으로 침해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본권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갭 투자를 했다가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갭 투자를 했다가 이게 말 그대로 깡통집이 돼버리면 전세로 들어가 있던 분들은 집값을 이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를 못해서 새 집을 구하지도 못하고 근데 사실 재건축에서는 그런 문제가 잘 그렇죠. 발생하죠. 예,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네. 지금 갭 투자라는 재건축 문제에 불패.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식들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갭 투자가 돼서 뭐 빌라라든지 이런 거 뭐 2천만 원, 3천만 원만 있으면 집 여러 채 살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해서 네. 나머지 그 일반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완벽하게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것도 네. 여기서 출발이거든요. 그건 이제 다주택자들. 네. 가끔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뭐, 아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이 뭐가 문제냐. 아니 내가 돈 많아가지고 내가 집에 돈이 이렇게 많아서 아니 그리고 지금 저금리인데 그럼 투자할 때 어딨냐. 주택 사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걸로 돈 버는 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주택은 집 그리고 우리 땅이라는 거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 헌법 정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과 땅에 대한 개념은 공공재라는 개념은 우리가 갖고 들어가야 되고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를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 그분들 잘못만으로 짚을 수 없는 게 그걸 다 열어주고 그러니까요. 조장한 네. 정부 정책의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결과적으로.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개인법인 내 가지고 여러 채 사면은 네. 사업자가 되면은 세금 엄청 깎아주고 지난 이런 인터넷에 것들. 다뤘죠. 그러니까 네. 다루면 네, 그런 문제들. 국토부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었나요? 아유. 사회주의 발언에 가격 그분- 규제는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다. 이런 발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산품이나 농산품이면 모르겠는데 주택을 왜 가격 규제를? 이거 국토부 차관이 하는 차관이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발언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그때 당시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되지 않았어요? 아, 우리도 모르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관련 기사도 검색이 안 되는 걸로 봐서 아니 이슈가 그러니까 안 제가 되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그 영상 그리고 그 발언이 왜 그때 당시에도 화제가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이거 그게 뭔 영상이에요? 그게 상당히 옛날 영상이잖아요. 2013년? 12년, 13년 그 12년, 영상이죠. 12년, 13년 그때 영상인데 그때 당시에 그 정도 발언도 전혀 화제가 안 되고 넘어갔다는 것도 저는 지금 네. 보면 그렇잖아요. 네.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보죠. 가격 규제 정말 사회주의국가에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이제 버스 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당장 그 대출 금리,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법자들의 이자 이자. 규제하죠. 그것도 다 규제하죠. 네, 못 올리게 법적으로. 상한제 네, 주죠. 상한제 주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그렇죠. 임금도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선 상품인데 낮추지 이것도 못하게 하는 최저선을 거죠. 최저선을 정해놓잖아요. 만들어버리죠. 규제를 하잖아요. 네. 가격을. 부동산 임대료 규제하죠. 그렇죠. 그렇죠. 가장 최근에 규제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쓰고 있는 마스크 가격도 규제했어요. 마스크가 그렇죠. 맞아요. 못 올리게. 네. 그렇게 그러니까- 따지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마스크도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니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 몇몇 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화인데 자본주의 사회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만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현대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전혀. 없죠. 시장에 맡겼을 때 그 균형 가격이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사회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개입합니다. 정부는. 당연히. 전기, 가스, 수도, 대중교통요금, 대법자 이자, 마스크 가격 다 규제하잖아요. 더군다나 주택이잖아요. 이거. 사람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공재. 그리고 국토부 관료들의 이런 인식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근데- 저렇게 인식을 하고 정책을 펴죠? 장관뿐만 아니라 네. 차관도 차관도 똑같은 그렇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이제 차관 이런 분들은 누가 선임하느냐? 대통령 당시 청와대죠. 당시 청와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고위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도 좀 해볼 만합니다. 좀 네. 이따 하겠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저희가 따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의 다주택자 비율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렇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무를 보거나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의 나름의 고위 관료들은 네. 나와 서민들의 주거 문제는 크게 사실 상관이 없는 문제였죠. 자, 이 권도엽 장관 아까 그 사회주의 발언하신 네. 건교부 출신이고 건교부 나가서 도로공사 사장을 갔다가 아이고. 다시 국토부 차관으로 돌아오십니다. 어우, 대단하시네. 그러고 나서 차관 끝나고 나가서 김앤장 고문으로 가세요. 로펌으로. 네. 김앤장 고문을 2011년 4월까지 하다가 그 바로 다음 달에 이번 국토부 장관으로 또 옵니다. 일단 김앤장 고문을 하다가 정부 부처 장관으로 오는 것부터가 좀 문제고 사실은. 그리고 청문회 때 그 얘기가 안 나왔었나? 잠깐 나왔었다고 하죠. 근데 뭐 제가 사려 입지 못하다고 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도. 더 재밌는 건 장관을 그만두고 나서 그 이후에도 CJ 대한통운 사회이사, GS건설 사회이사, 한미글로벌 사회이사. 여기도 건설사입니다. 한미글로벌 건설사예요? 이름이 뭐 그렇게 안 생겼는데 네. 여기도 건설사입니다. 뭐 건설업체입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업체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뭐 리모델링 기본적으로 하고요. 네. 해외 건설 수주. 해외 이런 것들 건설하고 네. 일반 건설들이 하는 거를 다 한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한미 글로벌이라는 게 또 건설회사 이름. 글로벌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사업 쪽에 좀 더 강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방송에서 보여드린 게 국토부 고위 관료를 지내고 퇴직하고 나서 건설사들의 이익단체 그렇죠. 일종의 로비스트로 가는 걸 이제 쭉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이 권도엽 장관의 이력을 보면은 그걸 넘나들었어요. 왔다 로비스트 갔다 했다가 왔다 장관 갔다. 차관 왔다가 또 로비스트 갔다가 장관 왔다가 여기 있다가 떠나서 네. 로비스트 요게 아니라 왔다 갔다. 아니 이런 분이 정부 장차관 하시고 고위 관료 하면은 이게 제대로 정책이 펴질까 참 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정책이 그렇죠. 의문이 신뢰. 듭니다 정말. 네. 근데 국토부는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다음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차관은 어느 자리, 네. 뭐 기조실장은 어느 자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기존 뭐 법조계 전관 예우 뭐 이런 거 손색 없게 네. 정말 제가 기사를 쓰는데 단체들이 너무 많아서 이름도 또 엇비슷한 단체들이 그렇지. 너무 무슨 협회 대한 주택건설협회가 있고 뭐가 주택협회가 따로 있고 또 전문건설협회, 한국 주택건설협회. 협회, 그냥 주택협회도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이 제가 보면서도 쓰면서도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다 그 단체들의 자리 아주 요직마다 다들 상임 부회장, 상금 부회장, 부회장으로 아예 마련해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 퇴직 거기가 관료를 위한 보면은 자리를. 예전에 저도 좀 취재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 거대한 이 건설업계에 4대 메이저 협회가 있잖아요. 4대 메이저 협회가 있고 그 중에 원탑, 투탑을 다루는 데가 한국주택협회인데 이 한국주택협회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거대한 그 주택업계 중에 빅4 중에 빅1탑이에요. 원이나 투나 정도 되는데
후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 근데 하여튼 이 한국주택협회 구성을 보면 재밌어요. 그게 회장은 건설업계 수장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맞습니다. 만약 네. GS 뭐 이런 네.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건축하는 사람인데 딱 뭐냐면 부회장 자리를 딱 그 용도로 국토부- 놔두는 거예요. 국토부 퇴직관리로. 그래서 역대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한번 쫙 검색해 보세요. 전부 예외 없어요. 관료 출신. 다 국토부 관료. 아, 국토부 국토부 관료 오는 자리예요. 사실은 이걸 막으려고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그거 있잖아요. 그 공직자 일법도 네. 있죠. 이거 다 피해간 겁니까 그러면? 실제 그런 사례를 이번에 제가 취재를 한 거죠. 네. 그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다뤘지만 이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이 상금 부회장. 부회장님 네. 기조실장으로 국토부 공무원 생활을 마친 뒤 2년 만에 건설협회 부회장으로 이게 갔어요. 원래 3년 아니에요? 3년입니다. 3년. 2년이 3년인데 채 안 돼서 가셨던 그러니까 거예요. 이분.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 3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예, 예. 3년 내에도 그래서 갈 수 있다. 그걸 이제 취업 심사를 거쳐서 그거를 승인 음. 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승인을 받죠. 받아야만 갈 수 갈 수 있어요. 있어요. 그걸 받았다라는 걸 저한테 강조를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 거는 승인을 못 받은 사람도 과연 있을까?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 느끼기에는. 이동경 기자 한번 취재해 보시죠. 취재하면 네. 추적하겠습니다. 네, 추적해. 네. 아, 좋은 소재. 네. 과연 승인 거절을 받은 사람은 그 비율이 몇이나 몇 될까? 퍼센트나 될까? 또는 그 직무 연관성을 좀 너무 좁게 해석하는 그렇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사실 국토부 기조실장이면 국토부의 예산, 인사, 뭐 음. 장차관 다음으로 기획조정이니까. 탑3거든요. 아니 사실. 대부분의 모든 회사의 기조실이 그렇죠. 이거 안 걸리는 게 없지. 직제표 짜고 그다음에 조직 관리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사실. 정부로 네. 치면 총리실인데. 굉장히 포괄적인 사실 업무 네. 연관성을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그 건설협회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말한 두 가지 포인트가 바로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는 직무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게 뭐냐? 국토부 기조실장까지 하신 분이 직무 연관성, 그러니까 취업 심사를 통과했는데 저촉이 안 됐다는 부분을 어떻게 강조를 하시냐면 자기는 주택 안 했다 그거예요. 자기는 국토, 토목했다. 토지 아. 이런 분야를 저 주택 안 했어요. 저 안 그 얘기 했어요. 나오죠. 주택. 네, 그 얘기 나올 주택 것 안 같아요. 했어요. 저 승인 심사 받고 간 겁니다. 제 전문성 살리려고 대한건설협회 갔습니다라고. 사실상 이 네, 승인 얘기를- 심사가 허울뿐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사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뭐 부회장, 상근 부회장 뭐 이런 자리는 상근이라는 거는 이제 글로 출근하신다는 걸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도 연봉이 만만치 않겠네요. 아, 상당히 세겠죠. 추적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로비스트로 괜히 옮기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상징적인 사진 한 컷을 저희가 보여드렸죠. 네. 네. 이 정병윤 건설협회 상금 부회장이 국토부에 찾아가서 탄원서 탄원서. 쓰여진 그 박스를 전달하는 아. 네. 그걸 받는 사람은 국토부의 토지정책관이요? 뭐, 무슨 아닙니다. 아, 건설 기술안전 기술안전정책관. 네. 네. 자기 후배예요. 후배한테. 그렇지. 탄원서를 이렇게 주는 거죠. 야. 그 사진 한 컷이 네. 사진은 건설협회가 찍어서 돌린 사진이에요. 당시에 아 건설 협회가 찍은 거예요? 자기들이 홍보하려고. 홍보하려고. 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우리 이 정도로 해서 국토부에 이 정도까지 입김 네. 얘기합니다. 약간 사실 이런 느낌이네요. 예. 공개적인 로비 장면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스트레이트에서 또 되게 예민한 아이템을 다뤘는데 우리 김영국 부장님이 팀장님이 다른 부서에 갔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 기자 나 좀 보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거 되게 신경 쓰인다고요. 아니 근데 실제로 예. 아니 되게 예를 신경 들어도 쓰인다고. 그런 예를 들어요. 아니 이거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 지금 팀장에서 제가 따지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언론계도 그런 게 있죠. 아 그렇죠. 기자 오래 하시던 분이 기업체 홍보로 가서 거기서 나중에 기자 후배한테 전화해서 네. 야 기사 그거 좀 어떻게 좀 뭐 안 되냐 이렇게 했대. 물론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네. 예전에 많이 그런 사라졌죠. 반응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가 크게 다른가 이런 생각들 하게 그렇죠. 되죠. 예. 국토부만 너무 저희가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서 기획재정부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이런 식의 전관 예우가 있던가요? 기획재정부는 좀 깊게 못 들여봤네요. 네, 다음에 취재해 보시죠. 아, 예. 이것도 추적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네. 훨씬 넓어요. 시간이요. 걸치는 분야가 넓어요. 저기요. 이걸 팀장님. 이거 아 이거 이거 비방용. 아니 이게 유튜브다 보니 제가 긴장이 풀어져서 그러니까 그 담당 분야가 넓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건설은 건설 업계와 국토부 이렇게 딱 1대1 매칭이 돼서 확 드러나는데
기획재정부는 그게 정확히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다가는 김앤장 고문도 가시고 네. 어디 아무 안 걸린 데가 기업체나 없으니까. 상근인 고문이나 뭐 사회이사로 가면은 다 직무영건 써이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포괄적으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어느 특정 업계와 유착했다는 게 국토부만큼 드러나지 않으니 국토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린 갈 데가 쟤네들도 다 가는데. 우린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 가는 건데 기재부 애들은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그렇지. 왜 안 줘지고 우리만 줘져? 우리만 유착이야? 뭐 이렇게 억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억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또 취재를 해야겠죠. 네, 억울하시지 않도록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문제는 이제 추적을 못 해봤지만 기재부가 왜 그렇게 보유세 강화에 집요하게 저항하고 반대했는지 맞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아유. 김동연 부총리를 네. 거치면서 계속 반대하고 막았다는 사실을 이제 쭉 추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 인터뷰나 뭐 취재를 하면서 이 대목이 조금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 경기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고 이 주택 문제는 이를테면 그 밑에 있는 그 하위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그러니까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려서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많이 풀리면서 주택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재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먼저 경기가 살아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각종 주택 규제, 종부세를 통한 뭐 세제적 압박 뭐 이런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 그와 맞지 않는다. 네, 맞지 않는다. 후순이다. 뭐 이런 지적들을 많이들 해 주셨고요. 네. 네, 오늘 인터뷰해 주신 이제 그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지적을 하죠. 한국의 모피아들 기획재정부가 신화처럼 떠받드는 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재정 건전성, 재정건전성. 또 하나는 낮은 세율. 예, 세금 그렇죠, 높이면은 경기 확 꺼지고 큰일 날 것처럼. 네. 야, 그러니까 경기 네. 꺼지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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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만 이 공공부문이 경제에서 좌우하는 정도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지금 취업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 못 늘리잖아요. 거의 유일하게 늘리고 있는 분야가 공공 분야잖아요. 네,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마치 공공의 돈을 쓰면은 나라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보수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고 기재부가 그런 보도자료 계속 뿌려대고. 그렇죠. 네. 네. 지금 일단 특히 그 추경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상당히 지금 반대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태풍이 연달아 오면서 이 수해복구 지역이라든지 특별 재난 지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사실 돈이 나가야 되는데 네. 추경 또 얘기를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미 다 땡겼어서 우리 돈 없다.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 OECD에서 그 국가 부채 비중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 터지자마자 뭐 우리나라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돈을 찍어서 일단 네. 뿌렸고요. 미국이야 뭐 돈 맘대로 찍어도 사실 안 나. 걔네들은 지들 돈이 뭐 거기랑 비교하기는 좀 기축통화니까. 예, 그렇긴 하죠. 네. 다만 제가 경제학은 잘 모르지만 이미 거의 100년 전에 케인즈가 입증해낸 거거든요. 이거 사실. 그러니까 경기 꺼질 때 공공이 퍼서 사업 벌려야 된다. 그렇죠. 이게 사실 자본주의를 지탱해온 대공황에서 자본주의를 살려내고 건져내서 여기까지 몰고 온 힘인데 우리 기재부 관료들은 아직도 거기까지도 못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강을 팠죠. 지난주 방송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거기로 다시 돌아가. 지난주 방송 한번 보시면 강을 팠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예. 아니, 근데 참 이 문재인 정부도 아까 뭐 김현미 장관이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철학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 정도는 지금 실패에 가깝다고? 예, 정책 수단이나 관료들을 휘어잡고 못해. 뭔가 밀고 나갈 수 있는 실력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아까 맞아요. 조수원 MC가 클로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투기꾼들은 죽자 살자 덤벼드는다. 그럼요. 정부는 너무 느슨하게 네. 슬금슬금 대처한 게 아니라 더디고 무디고 네. 느슨하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에서도 나갔지만 국토부에 있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마피아, 네. 건설 마피아에 그렇게 집요하게끔 해왔잖아요. 그게
상당히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아니 뭐 문재인 정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 23번? 23번 23번? 내놨잖아요. 네. 23번 내놓고 이 모양 되고 연끌이란 말 나오고 할 정도 되면 이거는 자명한 거죠. 이건.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이 집값 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신뢰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관성도 없었고 좌충우돌 계속하면 네. 이건 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정권은 바뀌어도 관료는 영원하단 말이죠. 관료는 영원. 이렇게 쉽게 휘둘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뿌리 깊은 시장주의자들 그리고 뿌리 깊은 유착 관료 사회 이게 결국은 오늘날의 이 부동산 사태, 집값 폭등 사태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내가 집이 아까 다주택자 비율이 되게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그 세금 올리려는 법안을 내달라고 내가 작성을 해서 국회에 갖다 주려는 고위관료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기재부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자 중에 53%가 강남 아파트. 네. 네. 이분들 머릿속에서 사실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물론 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것은. 국민들과 눈높이 자체가 그 고위 공무원들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번에 많은 논란들 뭐 고위 공직자 뭐 다주택 현황이라는 걸 통해서 아 저들은 우리가 좀 다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일부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거에 좀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값 문제는 아니 영끌이란 말이 나올 정도가 됐으면 이제 이 집값 문제는 국토부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회의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뭐 국토부 기재부 이런 식으로 맡겨놓을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관련 부처 모두 다 모아가지고 네. 총리가 아예 저걸 손을 한번 좀 잡고 나가든지. 이 정도면 지금 청와대 사령탑이 그러니까 돼야죠, 뭔가 사실은. 지금 뭔가 태스크포스를 완전히 구성을 해서 나가야지 지금처럼 그냥 국토부에 맡겨서 거의 전권을 국토부에다 주는 식으로 가서는 이거는 안 될 답이 것 없다. 같아요. 답이 네. 없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요즘은 들어요. 네. 네. 뭐 대충 할 얘기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거 이동경 기자 되게 미안한데 이제 막 취재 끝내고 온 사람한테 그건 정말 우리 전관 그거 승인 심사 반려가 얼마나 그래요. 됐는지 저- 그건 저- 진짜 눈동자 흔들리는 거 잡히나요? 그건 진짜 우리가 한번 아 예. 한번 추적해 보시죠. 네, 진짜. 아니,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재밌는 취재가 될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취재. 시어머니가 늘었어요. 재밌는 취재가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네, 이게 네. 수고했다고 말만 해놓고 아니 선배가 이번 기회에 다 한번 알아봐요. 그러니까 뭐 저기 아니 그 해수부도 해피하라고 부르고 뭐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요, 제가 교육부는 팀장이거든요. 해피하라고 그러니까 거기 한번 다 한번 알아봐요. 그 근데 승인 팀장님 심사 얼마나 흐뭇하신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승인 심사 과연 필요한가? 뭐 이런 진짜 식으로 승인 한번 해봐요. 심사는 내가 볼 때는 한번 해봐요, 진짜. 이게 한 10%도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모르겠어요, 예감인데 한번. 10%? 네. 심각합니다. 근데 네. 조영 원내대표 전화 통화하는 내용 보니까 네. 스트레이트 상대로 이미 소송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저희가 네. 법무팀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안 왔어요? 저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건 없어요. 물론 소장을 접수했는데 저희한테 아직 송달이 안 됐을 수 있고. 송달이 안 됐어요. 네, 그랬을 곧 수 올 있죠. 겁니다. 그렇죠. 예.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럼요. 거죠. 뭐 사실과 다른 얘기는 없었으니까요, 저희 보도에서. 네. 저희도 네. 철저하게 취재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뭐 이번에도 이번 방송 보시고 또 하나 더 보내시면은 예 저희가 아니 억울하신 점이 있다면 뭐 소송 아니라 사실은 인터뷰를 충분히 해주시면 인터뷰를 해주시면 해주시고. 반론을 반영했을 텐데 그 점도 좀 아쉽더라고요. 네. 인터뷰 전화 그냥 끊어버리시던데. 그러게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뭐 편파적이라고만 하시니까 저는 사실관계를 뭐 철저하게 확인하고 다 봤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소장 접수되면 또 스트레이트 후에서 네 네.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이동경 기자 진짜 오늘 전수조사 고생 아, 많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방송을 들으면서도. 네. 저희가 늘 끝에 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는데 네네. 두 가지를 좀 더 부탁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방사수. 본방사수. 네. 저희 일요일 밤 8시 25분입니다. 예. 네. 본방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인만 구독,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야, 스트레이트 진짜 괜찮더라. 공정하게 잘 보도하더라. 구독, 좋아요,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허유로 아나운서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